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이소영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현대미술 뉴스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거 유튜버들이 많이 하잖아요. 월간 뭐뭐뭐. 그래서 저도 월간 이소영 현대미술 편, 월간 이소영 미술책 편 이렇게 좀 해볼까 하는데, 아시죠? 제가 뭔가 한다고 하고 의외로 그 다음 편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저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행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8월 미술계는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제가 노트북에 정리를 했어요. 일단은 제 기준은 한 달간 제 주변의 미술계 사람들, 미술계 사람들이라고 하면 갤러리스트, 컬렉터, 큐레이터, 작가들, 혹은 그냥 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많은 미술 애호가들, 이런 분들이 한 달간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눴는가. 사실 미술수다 이런 거 저는 진짜 많이 떨거든요. 근데 유튜브에는 뭔가 전시 전달은 했고 컬렉터의 집 인터뷰는 했지만 편하게 구독자분들하고 미술수다 떠는 이런 콘텐츠는 없는 것 같아서 이번 달에 어떤 현대미술 뉴스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8월 한 달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미술계 이슈는 키아프와 프리즈 행사입니다. 이미 우리는 작년에 키아프와 프리즈의 공동 개최를 한번 겪었고, 그때 삼청 나잇, 한남 나잇 이런 어떠한 다양한 행사들, 사실 행사라기보다는 갤러리들이 그때 밤 늦게까지 문도 열고 DJ 불러서 파티했던 갤러리 조선 같은 곳도 있고, 그렇게 미술 애호가들이 좀 놀았잖아요. 아무래도 다들 한번 작년 키아프와 프리즈를 겪어봤기 때문에 올해는 갤러리들도 훨씬 준비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행사도 더 먼저 알려주고, 행사라고 하면 VIP 대상 디너나 칵테일 리셉션이나 전시 오프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좀 갤러리들이 먼저 알려주는 것 같고, 미술관들도 이 시기에 맞춰서 재미난 전시를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몇 주 전에 하나와 함께 이제 프리즈 티켓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프리즈의 역사라던가, 혹시 키아프나 프리즈 티켓을 안 사셨다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갤러리들이 오기 때문에 좀 시간을 넉넉히 빼시는 게 좋고, 하루만 보겠다 이런 분들은 1일권 사셔도 좋고, 여러 날 보겠다 이러면 이제 여러 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을 사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프리즈 앞두고 강연이 몇 개 잡혔는데 주제들이 그리마 컬렉터의 시선으로 키아프와 프리즈를 좀 미리 보기 하는 그런 강의들을 좀 몇 개 잡아놨어요. 제가 강의 안내는 게시판에 올리긴 했었는데 아직 안 올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올려보겠습니다. 또 리아트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초보 컬렉터들이 모여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소비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해외 갤러리 세미나예요. 워낙에 컬렉터들이 다양한 해외 갤러리와 연락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꾸준히 거래하거나 본인이 좀 친한 갤러리스트에게 미리 말을 해서 함께 모여서 그 갤러리의 프로그램을 서로 설명도 듣고, 또 갤러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컬렉터로서 좀 들으면 좋잖아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사건까지 있었냐면, 어떤 행사가 좀 잘 될 것 같으면 사실 사칭 계정이 꼭 생기는 것 같아요. 프리즈 서울 사칭 계정이 생겨서 심지어 한국의 미술주간 인스타에도 프리즈 서울 인스타가 진짜인 줄 알고 모르고 잘못 올리셨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프리즈 서울 팀이 이것을 발견하고 정정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스타도 사실 영문으로 치면 몇백 개가 있거든요. 제 얼굴이. 아무리 신고를 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물론 글 같은 건 쓰지 않으시지만 이제 아무래도 얼굴이 공개된 사람들은 캡처를 당해서 이제 사칭 인스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칭 인스타 때문에 피해를 봐서 매우 힘든데, 또 얼마 전에 저는 제 사진을 가지고 도용해서 미술품 조각 투자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 업체가 저를 사칭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사칭을 하는 그런 계정에 대해서 무조건 꼭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것들이 SNS에 조금 기생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특히나 화가 났던 건, 전 조각 투자 진짜 싫어하거든요. 조각 투자 사업 모델을 단 한 번도 1초도 지지한 적이 없는데,
조각 투자 업체가 제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잖아요. 지금도 말하다 보니까 좀 기분이 나쁜데, 어쨌든 프리즈 서울도 사칭 계정이 있으니까 절대 이것은 팔로잉하지 마시고, 혹시 이런 것들이 추후에 또 생기더라도 꼭 신고를 해주세요. 시작은 뭐 이런 좀 재미난 뉴스로 전달을 드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여러분, 드디어 한국에 뱅크시의 아주 중요한 작품이 옵니다. 짜잔! 이 작품 기억나시나요? 이 작품 실제 제가 2019년에 런던 프리즈 아트페어 위크에 런던에 갔을 때 소더비 옥션에서 제가 이걸 봤어요. 보면서 좀 다른 작품이랑 다르게 액자가 너무 앤틱하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다음날 그날 이제 소더비 이브닝 경매에서 이 작품이 파쇄되는 사건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떠들썩했잖아요. 저도 EBS랑 유퀴즈 온 더 블럭 이 두 가지 방송은 나갔었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도 있어요. 제 핸드폰 들고 있는 그 그림자가 있는. 근데 이 작품이 실제로 이제 뱅크시를 대표하는 작품 중에 상당히 유명해졌고, 그리고 저는 강의 때마다 얘기했는데 2000년대 일어난 미술계 사건 중 손에 꼽는 이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 작품이 한국에 온다라는 거죠. 어디에 옵니까? 파라다이스 시티에 옵니다.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파라다이스 시티가 미술 작품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파라다이스 시티가 프리즈 서울의 호텔 파트너이기 때문에 프리즈 서울에 맞춰서 뱅크시와 키스 헤링 전시를 합니다. 무려 36점이나 되는 작품이 오고요. 무료라고 합니다. 2달간 전시가 진행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프리즈 서울이나 키아프 서울 기간이 끝나더라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시티는 소더비와 함께 러브 인 파라다이스, 뱅크시 앤 키스 헤링전을 개최를 하는데요. 파라다이스 시티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소더비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뱅크시 앤 키스 헤링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은 뱅크시와 키스 헤링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시나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던 뱅크시를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키스 헤링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는 뱅크시의 이 작품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작품이 2019년에 한 번 낙찰이 되고 2021년에 원래 낙찰가의 18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또 낙찰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놀라기도 했으니까요. 이 작품을 보시기 위해서라도 꼭 가셔야겠죠. 당시 뱅크시는 파쇄가 됐을 때 피카소의 명언을 활용해서 본인 인스타에 남겼었죠. 어떤 명언이었냐? 파괴 본능도 하나의 창조 본능이다 라는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키스 헤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팝아트가 이 POP가 퍼퓰러 아트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사실 팝아트는 무조건 대중적인 미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예술가들의 반응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대중문화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 혹은 어떠한 반발감이기도 하고요. 당시 발전하던 대중 이미지나 상품,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미술이기도 합니다. 즉, 팝아트라는 장르 자체가 딱 한 줄로만 정의 내릴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팝아트의 가장 매력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미술을 전달하는 방향성이 있는 편인데, 키스 헤링이 저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뭐 키스 헤링을 좋아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2018년, 2019년 이제 코로나 이전에 마이애미 아트위크를 이제 좀 꾸준히 갔었는데, 루벨 패밀리 뮤지엄에 가면 사실 이 루벨 부부가 키스 헤링의 초창기 작품을 많이 수집한 걸로도 유명해요. 아무도 키스 헤링을 알아봐주지 않았을 때 이 루벨 부부가 키스 헤링의 작품을 소장했기 때문에 루벨 패밀리 컬렉션이 전시를 할 때 키스 헤링 공간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루벨 패밀리가 갖고 있는 키스 헤링 작품이 상당히 오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키스 헤링에 대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도 또 미술 교육을 전공했고, 저희 회사가 어린이 뮤지엄 교육이나 어린이 교육도 하기 때문에 사실 키스 헤링이 어린이들하고 협업한 작품들도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뉴스에는 뱅크시 위주로 좀 나오는데 저라도 키스 헤링을 좀 얘기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키스 헤링은 팝샵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팝샵 때문에 저는 키스 헤링이 팝아트 정신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986년 키스 헤링은 뉴욕 맨해튼의 소호거리에 이 팝샵을 엽니다. 그 가게에 자신의 그림이라던가 핀 버튼,
스티커, 포스터 이런 것들로 이제 가득 꾸미고 온종일 힙합 노래가 흘러나오게 했다고 해요. 이 팝샵은 뭐 미술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길을 걷던 누구나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팝샵은 도쿄에도 2호점을 열게 돼요. 그리고 키스링을 좀 탐구하다 보면 일본인 컬렉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 DDP에 키스링 전시가 열렸을 때 일본 컬렉터의 소장품들이 좀 많이 왔었습니다. 실제 이 팝샵에 키스링은 누구든지 찾아오기를 원했고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키스에릭 유명해지니까 굿즈나 아트 상품 파는 거 아니야? 하고 오해하기도 했는데 사실 키스에릭은 이 팝샵에서 얻어진 모든 수익을 아동 자선 단체나 에이즈 관련 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키스에릭은 31살에 삶을 마치죠. 그렇지만 이 팝샵을 통해 그가 원했던 팝아트 정신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팝샵 같은 경우 소호는 문을 닫았고 온라인은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리는 뱅크시와 키스에릭전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전시라는 것이 직접 가서 보는 게 제일이잖아요.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 전시 놓치지 않고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 달 뉴스입니다. 이번 달 영 컬렉터들은 어떤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제 체감상 아마도 양유연이라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양유연 작가는 한국에서 꾸준히 전시를 했습니다. 그룹전도 했고 개인전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특징이 이제 동양화 전공이다 보니까 장지에 인물들을 그리는데요. 그 인물들이 좀 고립돼 있거나 어딘가 뭔가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거나 뭐 커튼 속에 숨어 있거나 이런 좀 분열된 자아들의 모습을 많이 느꼈어요. 약간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58회 카네기 인터내셔널에 이 양유연 작가가 초대가 됐었거든요. 올해 초까지 진행됐던 전시인데, 이 카네기 인터내셔널이 뭐냐면 베니스 비엔날레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엔날레입니다. 1895년도에 생겼어요. 근데 이 카네기 인터내셔널은 1년 뒤인 1896년도에 생깁니다. 1895년도와 1896년도가 얼마나 옛날이냐면 고흐가 사망한 해가 1890년도예요.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좀 미술사 그 연도를 외우는데, 고흐가 사망하고 난 후에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도 생겼고 이 카네기 인터내셔널도 생겼는데, 이 카네기 인터내셔널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역사적인 비엔날레고, 이제 제58회 카네기 인터내셔널에 초대가 됐다라는 건 이 젊은 한국 작가에게 상당히 큰 영광이죠. 실제 이제 누구가 초대가 됐냐면 김순기 작가, 박래연 작가, 이중섭 작가, 이미래 작가도 초대가 됐습니다. 뭐 이런 작가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믿고, 이미래 작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정금영 작가와 함께 본전시에도 초대가 됐었고, 뉴뮤지엄에서 전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한국의 젊은 피라고 해야 하나? 그런 작가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최근 한 달간 컬렉터들이 왜 이렇게 양유연 작가 이야기를 많이 했냐? 한국에서 지금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프라이머리 프랙티스에서 9월 23일까지 전시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양유연 작가가 도대체 누군데 카네기 인터내셔널에 초대를 받았다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좀 세계적인 미술 행사, 세계적인 비엔날레, 세계적인 전시회에 초대가 되면 이 양유연 작가 같은 한국 작가를 잘 모르던 외국 갤러리들도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양유연 작가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스테판 프리드먼 갤러리의 전속이 됩니다. 보통 이제 신진 작가들의 경우 좀 큰 갤러리에 전속이 되고 나면 가격이 당연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갤러리가 어쨌거나 작가에게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이 작가의 작품을 그냥 열심히 팔아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갤러리는 작가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단계와 계획을 세우고 이 작가를 어떤 미술관과 어떤 그룹전 혹은 어떤 식으로 이 작가가 좀 발전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주기 때문에 나름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갤러리에 전속이 되면 과거의 가격과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젊은 컬렉터들은 항상 좀 새로운 신진 작가가 어떠한 메가 갤러리 또는 어떠한 유명한 갤러리에 전속이 됐다, 그러면 좀 상당히 궁금해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좀 더 디깅을 하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메가 갤러리 소속 전에 좋아서 샀는데 되게 상당히 유명한 갤러리에 소속된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일들은 컬렉팅을 한 10년 넘게 하면 뭐 매일은 아니어도 종종
꽤 있는 편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앞에 저희 집에 제일 큰 그림이 팸 에블린이라는 작가 작품인데, 아마 제가 석사 졸업 안 했을 때 한국에서 샀어요. 이제 키아프에 왔는데 상당히 너무 큰 작품이고 또 크다 보니까 좀 망설이셨던 것 같은데 저는 좋아서 그냥 구매를 했어요. 202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딱 2명만 소장을 했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몇 번의 그룹전이 있었어요. 근데 8월에 이 페미블린도 페이스 갤러리의 최연소 작가로 전속이 되거든요. 96년생 작가가 페이스 갤러리에 전속이 됐다라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이슈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젊은 작가들을 재밌게 눈여겨보지만, 좀 메가 갤러리가 전속을 한다면 역시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이런 약간 영컬렉터들은 좀 재미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미 양유현 작가를 소장하고 있는 분들도 뭐 기쁠 것이고, 팬으로서. 또 나 양유현 작가 좀 관심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갤러리에 가게 됐네? 하면서 또 한 달 내내 양유현 작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림아 쉿! 하지만 사실 어떠한 메가 갤러리에 전속이 됐다고 해서 모든 작가가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전속이 아직 안 됐다고 해서 그 작가의 작품이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본인이 그 작가를 좋아하고, 또 혹시라도 이 작가가 어떤 이력이나 어떠한 전시를 하고 있는지 작가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보면서 좋아서 이제 컬렉팅을 하는 게 오히려 훗날 그 작가가 놀랄 정도로 성장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컬렉팅의 기본은 사실 향유이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되니까 뭐 유명해질 거야, 어디에 전속되기 전에 사야지, 이런 결과론적인 생각보다는 본인이 좋아서 컬렉팅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좀 따뜻한 뉴스예요.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하던 작품이 한 수집가의 오래된 옷장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장욱진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장욱진 작가 하면 저도 장욱진 작가의 에세이를 재밌게 읽었는데, 장욱진 작가는 가족을 그린 그림들이 좀 있는데, 이 가족을 그린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이 많은 장욱진 작가의 팬들이 찾으려고 했지만 행방이 묘연했다고 해요. 1964년 반도하랑에서 열린 첫 번째 개인전에서 일본인 개인 소장가에게 판매된 후에, 그 후로 이제 이 작품은 사라진 거죠. 근데 덕수궁에서 이제 곧 장욱진 작가의 회고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 배원정 학예연구사가 일본인 수집가의 아들 부부를 만나러 이제 일본까지 갔다가, 일본 운송팀들이 작품을 이제 전시를 위해 막 이렇게 챙기고 있을 때 아주 낡은 벽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이 작은 작품이 발견이 됐대요. 근데 이 작품이 너무 중요한 작품이잖아요. 가족을 그린 첫 번째 그림이고, 또 장욱진 작가 역시 이 작품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했대요. 머리맡에 항상 놓아둘 정도로 소중히 여겼대요. 그래서 결국엔 그 일본인 수집가의 아들들, 즉 지금은 그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들을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이 작품은 반드시 고국,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을 하게 됐고, 이번 다가오는 9월 14일부터 열리는 장욱진의 회고전에서 이 작품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고전 제목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가장 진지한 고백이에요. 너무 장욱진 작가와 어울리지 않나요? 장욱진 작가는 상당히 동심을 그리는 것 같지만 무게감이 묵직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해외에 더 많이 알려져야 될 작가며, 서양에 파울 클레가 있다면 한국엔 장욱진이 있지 않나, 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덕수궁 미술관에서 이런 귀한 작품도 전시가 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 컬렉터 친구 중에 장욱진 작품을 좀 가족이 소장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소장품도 이번에 덕수궁 미술관에 대여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고김에 제가 이제 리아트 인스타에 올린 건데, 컬렉터가 미술관에 작품을 대여해주는 이유, 뭐가 그렇게 좋은가? 그것을 물어봤더니 이제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만 보던 작품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어서 좋고, 또한 개인전일 경우 작가의 작품 세계 속에서 내 소장품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큐레이터의 시각을 볼 수 있어 참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장욱진 작가의 회고전 가장 진지한 고백은 12월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올 하반기 꼭 봐야 되는 전시 리스트에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뉴스입니다. 커즈의 홀리데이 시리즈 기억나시죠? 한국도 이제 잠실에 석촌호수에 이 커즈의 홀리데이 시리즈가 떴었죠. 그때 저도 막 재밌어서 갔었어요. 근데 이 홀리데이 시리즈가 이 아이가 여행을 하는 어떤 컨셉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우주로도 갔었어요. 근데 지금 얘가 어디 갔냐? 물론 새로운 캐릭터지만 얘가 어디에 있냐면 인도네시아의 9세기에 만들어진 사원에 설치되어 있어요. 바로 프람바난 사원인데요. 이 사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00년대에 건축이 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종합 힌두 사원입니다. 실제로 이번 시리즈가 카우스, 즉 커즈의 작품 중에 가장 큰 조각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진만 봐도 좀 벅찬 감동이 밀려왔는데 이 커즈의 작품은 상당히 익살스러운 현대미술이고 이 프람바난 사원은 상당히 웅장한 역사 속 건축이잖아요. 그 두 가지가 만나니까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초현실이란 것이 따로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장소에 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 미술 시장이 조금 조용해졌죠. 옥션들도 매출 총액이 좀 감소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미술 시장에서의 열정도 제 주변 컬렉터들을 보면 약간 좀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또 좀 참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좀 참아야지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카우스 역시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쭉 사실 상당히 인기 많았던 작가거든요. 가격도 그렇고. 근데 요즘에 좀 조용하긴 한데 사실 저는 뭐 실제로 이런 작가들은 호황기 때는 어쩌면 좀 투기나 투자로 보는 시선 때문에 뭐 샀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카우스의 시장에서의 어떤 인지도도 과거에 비하면 좀 조용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시기가 저는 되게 건강하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뭐 투기 열풍이라던가 뭐 투자로만 보는 컬렉팅의 시선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즈는 전 유일무이한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의외로 저는 이런 류의 작가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전 이렇게 미니멀리즘한 설치 작품 또는 여성 아티스트 뭐 이런 작품들 추상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커즈를 디깅을 하다 보면 이 커즈가 현대미술의 역사에 끼친 영향력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 뭐 하이 패션과도 콜라보했죠. 패스트 패션과도 콜라보를 했죠. 자신의 작품을 에디션화 한다거나 공공미술화 한다거나 당연히 회화는 기본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토이화도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커즈는 본인 자신도 상당히 흥미로운 컬렉터예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를 디깅하는 그런 디깅력도 대단하고 과거에 어렸을 때 본인이 좋아했던 만화가들의 그 작품들도 소장을 하고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들도 상당히 좋아하며 또 힙하다고 불리는 뭐 에밀 메스미스라던가 로빈 F 윌리엄스 같은 이런 작가들도 상당히 많이 소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많이 인스타에 공개도 하고 있고 또 아이들과 함께 미술로 살아가는 삶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커즈만큼은 이 씬에서 되게 유일무이하다, 대체 불가능한 아티스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향과는 다른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나중에 혹시 커즈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제가 좀 재밌게 읽었었던 칼럼이 있는데 브루클린 레일에서 커즈를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좀 카우스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한 달간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는 이 커즈의 홀리데이 시리즈가 인도네시아의 사원에 설치된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와 함께 지난 8월 한 달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미술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그럼 다음 달 9월에 월간 현대미술 뉴스로 만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